네, 안녕하세요. 전 영등포 모멘텀의 안수영 기술사입니다. 오늘 133회 시험 응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교시는 비교적 문제가 할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이제 나머지 교시들도 좀 쉽게 출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2교시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그리고 3교시, 4교시는 비교적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1교시 해설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1번 문제는 네, REST API를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뭐 거의 기본 토픽으로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REST API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API 대상 자원들 이런 거에 이제 주소를 지정하고 HTTP 통신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해당 자원을 관리하는 아키텍처예요. 네, REST API라고 하는 거는 아키텍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고, 이제 상태성이 없어요. 네, 무상태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시가 가능하고, 계층화된 시스템이다. 뭐 이런 특징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도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할 때 중간에 이 REST API를 통해서 우리가 get, post, put, delete 이런 명령어로 서버에 서버 접속을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이런 형태로 REST API가 작동을 하고요. 구성 요소는 자원, 행위, 그다음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꼭 써야 될 요 메서드의 이 네 가지의 명령어 get, post, put, delete 요 네 가지의 명령어는 다들 잘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이번 1교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평이했기 때문에 2단락까지만 작성하는 것보다도 3단락을 좀 무조건 다 작성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단락을 저는 이제 레스트하고 레스트 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레스트는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렸고요. 레스트 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레스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 구현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의미를 하죠.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뮤테이션 테스트고요. 이것도 굉장히 고전 토픽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부터 많이 보셨던 그런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뮤테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결함 추정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구문을 일정한 규칙을 적용해서 변형을 시켜요. 네, 뮤턴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테스트하는 그런 결함 기반의 테스트 기법입니다. 네, 수행 절차 보시면은 테스트 케이스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원본을 이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 원본을 변형을 해서 뮤턴트를 생성을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과연 이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나가는 그런 테스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세스 보시면은 컴포넌트를 변형하고 그다음에 오류 형태 파악한 다음에 연산자를 결정하고 테스트 수행하고 그다음에 결과 분석하는 이런 순서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실제 이제 뮤턴트는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뮤턴트를 생성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결과 분석할 때 이 테스트 케이스가 이 뮤턴트 변경이 감지되면은 이 테스트 케이스는 유효한 거고요. 뮤턴트가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면은 테스트를 통과하면 해당 테스트 케이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브노트 보시면은 이제 뮤테이션 테스트에 비버깅이라고 하는 게 꼭 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비버깅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또 비교를 이제 3단락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버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오류 코드를 삽입을 해서 디버깅 과정에서 이 오류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간단하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NoSQL의 유형하고 모델링 절차를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요 3번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강조가 되어 있던 그런 토픽이죠. 그래서 다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NoSQL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될 게 요 CAP, 캐비론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당연히 작성 잘 하셔야 되고 이 RDBMS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은 유형하고 모델링 절차를 물어봤지만 그래도 유형하고 모델링만 쓰신 분하고 NoSQL 관련된 다른 부가적인 내용까지 쓰신 분하고
차별점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캡이론, 그다음에 정의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 파셀크까지도 좀 언급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어본 내용 작성할 때 또 시간 뺏길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이제 물어본 유형하고 모델링 절차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유형은 다들 잘 아시는 키밸류, 그다음에 오더드 키밸류, 얘가 컬럼 패밀리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유형이죠. 그다음에 도큐먼트 스토어, 그다음에 그래프 기반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모델링 절차도 학습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메인 모델을 파악하고 쿼리 결과 디자인하고 패턴을 이용해서 데이터 모델링하고 기능 최적화한 다음에 후보 노에스큐엘 선정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최적화하는 이런 여섯 단계의 절차 잘 작성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단락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네, 뭐 사례라든지 뭐 기타 추가적인 내용, NoSQL에 대해서 작성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 끌어다가 작성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4번은 전자봉투입니다. 네, 전자봉투도 저희 보안에서 항상 공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네, 전자봉투의 생성 절차하고 개봉 절차를 설명을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1교시형으로 작성하기에는 이제 그림이 포함이 돼서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선택을 하셨으면.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전자봉투라고 하는 거는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공개 키하고 비밀 키를 이용을 해서 수신자의 그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제 송신자가 그죠? 송신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수신자가 그 암호를 풀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보안 기술을 의미를 하죠. 네, 그래서 송신 절차를 보시면은 원본 문서가 있어요. 네, 원문이 있고요. 이 원문을 해시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송신자의 이 개인키, 네, 비밀키죠. 네, 송신자의 비밀키로 암호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문하고 이 암호화된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하고 통신자의 인증서를 새로운 비밀키로 암호화를 하고요. 요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요. 요게 전자봉투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원문, 그다음에 메시지 다이제스트, 그다음에 송신자의 인증서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암호문하고 그 하나로 묶을 때 사용했던 요 비밀키를 전자봉투에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넣어주는 게 이제 송신 절차고요. 수신 절차는 이제 반대죠. 이제 수신자의 개인키로 전자봉투를 먼저 해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독이 되면은 이 전자봉투에서 아까 전에 암호화에 사용했던 비밀키가 튀어나오겠죠. 이 비밀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해독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것이고 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끄집어내서 이 원문을 이용을 한 해시 값이랑 비교를 해서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잘 작성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서 3단락까지는 들어가시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락을 또 작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사용되는 이런 추가적인 세부적인 기술 요소들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5번 문제부터는 네, 김민재 기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S반 김민재 멘토인데요. 5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5번의 동용암호화는 동용암호화 문제가 동작 원리하고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답안을 쓰실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용암호화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헤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문에서 연산한 결과와 암호문에서 연산한 결과가 동일한 암호화를 동용암호화라고 하죠. 그 개념에 대해서 쓰고 동작 원리. 문제에서 물어본 건 동작 원리하고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개념들을 하나 줬고, 요 나달라게 동작 원리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기술 요소를 적었지만, 요다 나달라게 이제 문제에서 집중을 해서 동작 원리 요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적어주고, 그 다음에 3단락에 가서 동형 암호화의 유형, 완전 동형 암호화, 뭐 연산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 완전 동형 암호화, 아니면 준동형 암호화 이런 식의 유형이 있다. 3단락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적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동영 암호화의 기술 요소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적어주시는 게 좀 더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에 좀 더 포커싱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 문제는 기술 수용 모델인데요. 이 문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 수용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데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만약에 3달러까지 썼다. 그럼 완전 홈런을 치실 것 같거든요. 이 기술 수용 모델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뭐 합리적 행위 이론, 이거를 이제 정보기술 분야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설명하고 이제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써주시고, 그럼 이제 구성 요소에는 구성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무 유용성, 활용성, 활용 용이성, 행동 이도, 또 구매 및 평가에서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충분히 써주시고요. 그럼 이제 기술 수용 모델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은 다 적었는데, 이 템이라고 하는 기술 수용 모델 자체가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 필요 여부를 인식 여부하는 적합성과 외부 요인을 구체화하지 않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된 모델들에 대해서 3단락에 이게 추가로 언급을 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아마 7점, 8점까지 점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수용 모델에 템2가 있고 템3가 있어요. 여기까지 아시는 분은 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번 아니면 다다음번에 템2 아니면 템3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깊이 들어간 문제가 또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템2하고 템3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번 문제는 7번이고요.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에서 CRUD 매트릭스 사용 목적, 또 표현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목적과 표현 방법. 그러면 이제 일단락에 그 CRUD 매트릭스가 뭔가? 프로세스에서 DB와 저장되는 데이터 사이의 디펜던시를 표현하는 매트릭스인데요. 이거에서 이제 정의를 쓰시고, 여기서 목적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물어본 내용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대해서 모델링 작업을 검증할 수 있고,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목적을 꼭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2단락에는 제가 여기서 작성하기는 이 작성 방법, 이게 절차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적어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답안을 작성하시려면 정의하고 목적을 1단락에 두시고 2단락에 표현 방법을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에 있거든요. 이 표현 방법, 이거 표현 방법에 대해서 구성도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 표현 방법에 들어가는 이 단위 프로세스, 뭐 엔티티 타입, CRUD가 뭐를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2단락, 그 나단락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3단락에 그러면 CRUD 매트릭스를 작성하려면 얘가 ERD를 통해서 업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래서 CRUD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이 내용 3단락에 적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헤더에 지금 작성한 내용하고 실제 답안을 구성할 때는 이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에 맞게 좀 최적화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는 뭐 분석 사례, 만약에 이 내용을 좀 빠졌다 하면 3단락에 이런 분석 사례 같은 걸 좀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인덱스하게 들어가시면 이 문제를 그좀 제대로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 문제 설명드릴게요.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한 개념이고요. 신뢰성의 개념과 핵심 속성인데요. 이 문제는 기존에 저희 그 파이널 라운드 아니면 그 모의고사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대응이 가능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뢰성의 개념,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 요 기술 자료, 그 ITP 기술사회 자료에도 있지만 여기 지금 안내서에서 요 TTA 자료에도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신뢰성의 개념이란 무엇이다? 라고 또 주요 기관별로 이제 국제 기관별로 이 신뢰성에 대해서 개념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문서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신뢰성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좀 언급을 해줬고요. 그럼 이제 핵심 속성이 뭐가 있냐면 요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그 ITP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에도 보면 요 문제가 어떤 그 문제 내용의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속성 요 5가지 안전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정보성, 공평성 요 5가지를 이렇게 쭉 언급을 해주시면 요 문제에서 원하는 요 5가지 신뢰성 핵심 항목을 좀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3달러가 좀 더 추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신뢰성의 요건이 무엇인지 그걸 언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뢰성에 대해서 관련 정책 동향이 국내, 해외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이 문제를
가장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9번부터는 저희 이재희 기술사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심화반 멘토 이재희 기술사입니다. 저는 9번부터 13번까지 해설지를 만들었고요. 근데 아마 9번부터 13번까지가 문제가 다 좀 평이해가지고 많이 선택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9번 BCP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지표와 DRS 구축 시 핵심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BCP 수립식 주요 지표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RTO, RPO, RSO, RCO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RPO랑 RTO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DRS 문제 같은 경우는 구축 시의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구축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뭐 핫, 웜, 콜드, 뭐 미러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제 해설지에서 좀 써놨지만 뭐 이런 비즈니스 측면과 시스템 측면에서 어떤 비용이라던가 안정성, 상호 운영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써주시는 게 더 고득점을 받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단락은 그래서 RTO와 RPO에 따라서 DR에 어떤 유형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 언급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번 이제 딥페이크고요. 딥페이크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은 다 알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주요 기술로 간이라던가 LSTM 이런 것들이 쓰인다. 요거까지 알고 계셨으면은 뭐 개념이랑 요 두 개 정도만 썼어도 충분히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3단락에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3R이고요. 이게 3R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3R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각에 대해서 3R인 뭐 역공학, 제공학, 재사용 기법 이거를 한 단락씩 뭐 1, 2, 3단락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3R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언급하고 그 뒤에 이제 각각 하나씩 설명하는 식으로 목차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3R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뭐 정의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 3R 간의 어떤 개념, 서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단락 나에다가 역공학의 절차, 제공학의 절차, 재사용의 절차 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워낙 좀 쉬운 토픽이니까 꼭 3단락에 조금 다른 관점의 어떤 3R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좀 고득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번 쿠버네티스인데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뭐 주간 모의고사에 뭐 워낙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강정배 멘토님이 기출 예상 문제에도 이제 나왔던 문제여가지고 대부분 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3단락을 가야 됩니다. 2단락에 이런 뭐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 팟, 뭐 쿠블렛, 쿠브 프록시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못 쓰면 점수를 못 받는 거고 이거 다 쓴다고 해서 6점 이상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6점 이상 받으려면은 3단락에다가 뭐 이거 쿠브 스케줄러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모의고사에 나왔던 뭐 쿠버네티스의 헬름 뭐 이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뭐라도 하나 더 언급을 해야지 6점 이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3번 이제 TCP 프로토콜인데요. 이게 이제 132회 컴시형 1교시에 4웨이 핸드쉐이크가 나와가지고 제가 저희 반한테 맨날 3웨이 핸드쉐이크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웨이 핸드쉐이크와 4웨이 핸드쉐이크를 할 때 에크, 뭐 핀, 에크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써서는 절대 6점 받을 수가 없고 이 옆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상태까지 클로즈드, 신 센트, 이스터블리시, 클로즈드, 리슨, 신 리시브드, 이스터블리시 그리고 포웨이 핸드 쉐이크일 때는 저희의 두음인 핀핀타클, 클라클
요 정도는 써주셔야 한 6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이제 TCP랑 뭐 UDP, SCTP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1교시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고 2교시 네네 2교시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1교시는 제가 인코딩 때문에 이 부분만 잠깐 녹화 중